것이다라고 전망한 이후의 반응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악재라는 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묻힌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급락은 정말 일시적인 것뿐이고 차츰 다시 올라서 배럴당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물가에 고유가까지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서민의 삶이 또다시 팍팍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를 달궜던 여러 정치권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 두 분들은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 가운데 뭐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이슈가 좀 컸고 뭐 하나를 꼽으라면 북한인데 저는 주 후반에는 김문수 파장이 가장 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 저는 뭐 앞서서 두 개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정진석 위원장 발언이 제일 뜨겁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국민 정서에 또 좀 안 맞는 내용이고 가장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진석 위원장의 그 일본 발언이 가장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배종찬 소장이 첫 번째로 꼽은 북한 이슈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한미 일본까지 포함된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친일이다라는 식의 규정을 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이 친일 일본으로부터 망한 게 아니다. 전쟁한 적이 있느냐. 조선이 약해서 망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제 파장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찌 그런 그 이른바 이 친일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규정한 것 우선 이거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일 국방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과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방이나 안보를 바라보는 것은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도 있을 테고 사실 이게 이념적인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저는 그 대화 강조라든지 남북 간에 지금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 효과적인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또 알고도 그랬다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이건 다분히 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은 세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니겠느냐. 일본이 한미일의 공조 테두리 내에 포함이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독도로부터 185km 공해상이지만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등장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게 그 자체로서 우리가 독도 침탈에 대한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 정서상 좀 안 좋죠. 네.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되면은 북중러가 또 더 군사적 강화가 될 테니까 이것 자체가 한반도에 더 긴장을 가지고 올 것이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용어 자체는 친일 국방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 강해서 조금 이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한미일 공조가 조금 더 앞으로 긴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뭐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골마 있고 악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잠재적으로 한반도를 침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북중러가 가지고 있는 그들 사이의 강한 원심력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잠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당장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군의 기지를 통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개입한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보고 대한민국의 군사위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군사위성을 빌려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한미일 간의 공조가 지금 국제사회의 정세에 따르면 저는 조금 더 긴밀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소화해내는 보수 정당의 역량 같은 건데 당연히 일본과의 어떤 공조 내지는 협력을 강조하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봐라 친일이다라고 공격이 나오는 게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예. 과거에 민주당이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고 보수 정당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일 콤플렉스에 쌓여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거칠게 비판을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망치로 때릴 것이 아니라 메스를 가지고 정말 살코기를 발라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수건, 구원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정세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현존한 위협에 맞서서 안보에 관해서만 우리가 긴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일본에 대한 감정 자체를 의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국민의힘의 대표격인 분이. 예.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표현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이걸 누가 이야기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른바 뭐 식민사관이다라는 걸 떠나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가족 계보까지 탈탈 털어서 어떤 연원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개인의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당 대표죠 지금. 예,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예.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방금 전에 김재섭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일 강성 발언하는 게 적어도 국회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오선 중진이고 국회 부의장 동시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모르고 이렇게 발언할까? 그러니까 서로 저는 치열한 좀 극단적인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의 막장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아주 글쎄요. 순수하게. 근데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발언을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당 야당 두 개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이 나가봐야 한 1c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력하게 우리 땅이 있는 상황이 거기서 많이 나가봐야 한 발자국 정도밖에 못 나가는 이슈고 우리가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가려고 그러면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아직 한반도의 정세가 이러니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시다. 영국 연방 같은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수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실익을 도모하고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연대도 연방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둔탁한 둔기로 그냥 빵 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정치 효과를 얻어봐야 내 땅을 공고하게 지키는 거 플러스 한 발자국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배종찬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떤 효과냐면 이것이 친일이냐 반일의 프레임에 묶이면은 큰 효과는 없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일 프레임이라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나 정부 인사들을 보면 종북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종북 프레임. 네, 봐라. 그다음 나왔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단계를 보시죠. 그러면은 2018년에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 9.19 합의 파기돼야 될지도 모르겠다.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다음에 옮겨졌던 시선이 어디에 멈췄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거든요. 경산노위위원장인데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더 강조하고 방송에서 나가서까지도 서슴지 않고 이전에 했던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총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재차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빨갱이 프레임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친일 프레임 대 종북 프레임이다. 그 말이로군요. 예. 근데 그렇게 싸워도
불리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네, 쪽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얻어질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은 불과 이제 2019년, 2018년에도 민주당이 이걸로 큰 재미를 한번 봤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그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뭐 나베 이런 멸칭까지 써가고 뭐 토착 왜군이 이런 프레임으로 시달렸던 것이 불과 2년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보수 정당이 그다음에 민주당 진보 정당을 향해서 굉장히 잘 써먹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 프레임을 걸었던 것과 유사하게 꽤 오래전에 종북 프레임이 제법 잘 먹혔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것들이 지금의 친일 프레임만큼 유효하게 확 적용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론조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북핵의 그 위협에 대해서도 만 18세 이상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오히려 더 높을 정도입니다. 40대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니까 더 강해지고 있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안보 불감증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안은 없다. 우리는 핵 능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데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북한의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20대가 군사적 협력 일본과 북핵 대응이라면 할 수가 있다가 57%입니다. 20대에서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종북 프레임이 신안보 세대라는 20대를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권도 알고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연결된 거죠.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금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손해만 볼 발언이라면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개인만의 생각일까.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위원장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반응은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른바 친일 프레임과 종북 프레임의 충돌인데 종북 프레임으로 갔을 때 대통령 지지율도 낮죠. 오히려 보수층은 결집할 수가 있죠. 또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사와 종북이다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있죠. 감사원의 이 서해 피격 공무원 그 감사 사건 감사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일리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연대를 해야 된다. 뭐 내지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것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태도가 종북이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더 논리적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지금 현존하는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거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역시도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북 프레임이 옛날만큼은 잘 안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북한인 거고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본과 우리는 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곧 바로 반일이 바로 친북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김재섭 위원장 말이 100번 맞고 배종찬 소장도 그래서 표현을 아까 막장 정치라는 표현까지 쓴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 우리 정부나 여당이 어떻게 친일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또 과거 정부나 지금 야당이 어떻게 종북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몰아가는 거죠. 감정적으로 자극하면서 막장 정치로 몰아간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고. 전에서 결국 간단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 연장선상에 다 놓여 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서해 피살 공무원 이 중간 수사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과거사나 독도를 이야기하면 매우 끓끓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냐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북핵과 연관지었더니 일본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일본하고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에서도 별다른 결실이 없었다면 적어도 안보 관련해서는 그래도
북한하고 지금 우길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반발 여론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쭉 묶어서 가면 이게 종북 프레임이고 야당도 견제할 수 있고 일본과의 돌파구도 잘 쓸 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전체적 전략 포석 하에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오히려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아니면은 그런데 그런 행동을 안 정말 하는 거. 인사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치는 파국이거든요.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하면서 이건 내 소신이다. 그것도 경사노위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위치에서 하지만 심지어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가 잘못했냐 소신 발언을 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개가 안 했냐 이 논리거든요. 저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친일로서 그 민주당이 얻어질 수 있는 파이의 크기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친북으로서 몰았을 때 파이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친일 프레임의 파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종북, 친북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민주당이 친북이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이 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비교를 따져보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훨씬 친일 공격에 취약한 건 맞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 역시도 굉장히 서툴고 아까 전 말씀드린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빌미도 상당히 주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친일 친북 프레임의 싸움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9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일본이 이 대부분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지도부의 극우 성향이 혐한론이 뚜렷하게 등장을 했고 아베 총리라고 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지탄에 맞지 않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차단을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저하게 그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연계지어요. 저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북한 핵, 미사일 그리고 일본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이 현 정부에서의 종북 프레임이나 친일 프레임은 2019년에 우리가 노 재팬 운동을 할 때 그때 상황과는 다르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종북 이 프레임에까지 동조는 안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는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우려사항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제 입장에서 우려사항은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랐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다고 올랐느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친일 공격이 꽤 유효하게 먹혔다라는 예양인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민주당 내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친일 프레임은 왜냐하면 국민들의 굉장히 수십 년 된 감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거 조금 다르게 보면 아무튼 두 분 시각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짧게만 포함을 하면은 직전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가 11일부터 13일 조사는 지지율이 1%포인트 내렸지만 그 직전 조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보수 지지층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이 결집하는 걸로 5%포인트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올라갔느냐.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미사일로 올렸지만 친일 국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진석, 김문수 두 사람에 의해서 지지율이 내려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은 정치인의 발언에 더 긴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부청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주부청이 그러면 북한 미사일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이 다시 주저앉았다. 그거는 친일 국방이 아니라 발언 때문인 거죠.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을 이야기하죠. 또 북한을 이야기하죠. 긴장관계를 고조시키죠. 특히 저는
이 조사에 담겼던 이틀 동안 포함이 됐던 김문수 위원장의 이 발언, 알겠습니다. 이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배종찬 예. 소장의 오늘 그 분석은 지금까지 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또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강하게 그럼요. 나올 예. 정도로 문제가 좀 많은 발언들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어떤 여권 전체의 전략적 틀 안에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시각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나오는 다수의 내용이나 또 데이터상의 빅데이터상의 분석을 보더라도 김문수 위원장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지금. 하지만 어디서 인사 관련돼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납니까? 오히려 현장을 잘 알고. 근데 그건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에. 윤 대통령이 지금 예. 막아준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40년 전에 신도리코 노조위원장을 할 때 노동자의 세상에 와야 됩니다. 했던 김문수는 우리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문수는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이 땡땡땡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김재섭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그 노동 현장 전문성 때문에 발탁했다는 발언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좀 문제 섞인 발언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거잖아요. 그 점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아니면 누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 전체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한노총 출신의 몇 의원님들이 계시고 현역 의원들 있죠. 계시지만 어떤 정책 전문가로서 됐다기보다는 어떤 집단의 대표로서 선발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제 생각에는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보수 당 내의 인력 난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저는 제지는 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위원장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뭐 삼선의 국회의원 출신이고 도지사로서 행정 경험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노동 경력도 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스펙 이력으로만 쭉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밖에 이면에 있는 뭐 과거의 유튜브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번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최대한 이 부정적인 이면보다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그냥 대통령께서는 설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인사는 훨씬 더 폭을 넓히면은 얼마든지 발탁이 가능하거든요. 찾을 수 있죠. 예. 경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이다, 노란봉투법이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런 걸 여러 가지 다뤄야 된다면 저는 DJ 정권 때 누가 했었습니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사측과 노조 쪽의 입장을 잘 대변했던 김대중 정권의 중앙노동위원장을 했던 배무기 교수도 있었고 서울대 노동경제학도 교수였고 지금도 저는 좀 더 보수적 성향의 인물을 찾는다면 김태기 당국대 명예교수 같은 사람도 상당히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훌륭한 대한민국은 인재공화국인데 인재가 많아서 그 수많은데 적어도 이 노사 간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대화창구의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최근의 발언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인데 이건 참 좀 그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던 것이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 있는 경사노위에서 우리가 뭐 거의 큰 결정은 지금까지도 거의 못했고 또 중요한 결정에서 거의 민주노총은 뭐 참여를 안 했거나 그냥 보이콧을 하거나 하면서 거의 의사결정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정말 민노총을 제대로 비판하고 싶으면 테이블 위에 일단 앉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협상을 하든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든 협상 결과물을 서로 파기했을 때 서로 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애초에 김문수 위원장의 내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민노총은 바로 보이콧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하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고충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말씀 주신 대로 뭐 학계까지 가지만 어떤 정치적인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긴 보거든요. 교수 출신이라기보다는. 예. 근데 그런 뭐 정책적 고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는 현저히 안 맞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앞으로 같습니다. 경사노위 활동의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많이 없죠. 낮아질 수밖에 아니 없죠. 마비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민노총뿐만 아니라 여기는 한노총도 있고 경영자측도 경총이나 정경련도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당도 다 참여가 필요한 건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게 왜 말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미 이제 빨갱이 프레임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한 치 앞도 앞에 전진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누군가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 예. 중도적이면서 오히려 조금은 진보적인 인사를 노동자 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이 경제 국면에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응도는 높을 겁니다. 아, 윤 대통령이 그래도 이런 인사도 하는구나.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노동계에 대한 기본 인식에 조금 그 대화 파트너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내심의 의사까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김문수 위원장을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건 글쎄요. 경사노위 활동은 안 해도 좋아라는 인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의 인식까지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분명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 이제 친일 프레임과 관련돼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국민들의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하면 노동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재풀도 없거니와 노동에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 역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코기를 발라내는 방식으로 정형을 하듯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도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황건적법이라고 그냥 딱지를 달아버리고 예.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원청과 하청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고 누구의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물법 파업은 단합법하고 황건적법하고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말 둔탁하게 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의 심중까지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변호,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뭐 정말 극단적으로 좀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거듭 강조하듯이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게 첫 출발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슈가 되는 거에 내용적으로 천착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럴 때 오히려 중국하고의 외교는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서로 딱지 붙이고 막말하고 뭐 친일이냐 종북이냐 이러고 싸우고만 있으면 이게 되겠냐 이 말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답답한 것이 그냥 우리 일상을 보면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매일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아유, 높은 고층 건물을 보고 근데.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6개월 지난 시점에 미국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이상 울트라 스텝으로 가버리고 IMF 총재도 지금 내년 경제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자,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 아이고 소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리죠. 김민희 씨. 1시간 사이 정체는 더욱 늘었습니다. 오늘 규경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지정 2터널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광주 쪽으로는 흥천이포 부근과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사이로 정체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모두 20km 구간에서 정체되면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문막에서 강천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동교 아래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초반부에 제가 배종찬 소장한테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 봤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사실 정치권 내에서의 그 설왕설래와 그 논쟁은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별로 안 꼽으셨어요? 이건 별로 이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뭐 해결된 게 있습니까? 해결된 게 없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이것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종북 프레임이냐 또 다른 접근이냐라는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년 전에 2020년에 정부기관의 발표 예. 또 지금 또 윤석열 정부의 발표가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죠. 전혀 다르고 저는 근본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 왜 정확하게 피살된 공무원이 어떻게 된 거냐, 실족이 된 거냐, 아니면 본인이 들어간 거냐, 중간에 중국 어선을 만났으면 중국 어선에서는 왜 중국 어선에 있으면서 우리 선박이나 예. 또 인도적인 인도가 안 된 거냐, 구명조끼를 입고서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간 연유는 뭐냐, 예. 그리고 어떤 이 떠다니고 있는 그 부유물을 잡고서 북한 군인을 만났다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거냐. 그리고 스페셜 인텔리전트 정보 체계에서 정보 감찰 체계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잡혔다면 그게 어떤 뉘앙스일까. 왜냐하면 예. 정관정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당신 여기 왜 왔을까 그러는데 내 힘들고 지쳐서 북한으로 왔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유가족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예. 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짧게만 추가를 드리면은 그러고 난 연후에 과연 정부에서 보고가 어떤 식으로 됐고 또 대응이 어떻게 됐고 그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이런 북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속에서 대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이건 문제가 있었다 대처에 네. 그러니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하려면 궁금증은 다 풀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궁금증이 네. 남아 있다는 면에서 이거는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로군요. 저는 이제 감사원이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 자진월북이 아닐 거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자진월북을 너무 섭부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진단했다. 진단뿐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렇죠. 프레임을 짰다.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시를 했다 네. 이거죠. 저는 굉장히 국면이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처음에는 뭐 의뢰 월북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도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막 긴급회의가 열리고 했었지만 자진월북이라는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방위에서도 뭐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국방위에서도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다시 오면서 서해상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기 시작했고 예. 중요 정보가 삭제되기 시작했다라는 데에서 민주당이 여기서 역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역시도 월북으로 진단한 거 아니냐. 왜 이런 의원도 동의했다. 그렇죠. 이거였죠. 다 동의했다.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들도 했으면서 왜 바뀐 거는 정부 바뀐 거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감사원의 감사는 철저하게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감사원에 있는 모든 이슈를 정치권으로 다 끌어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치권의 핵심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월북 여부가 지금은 사실관계가 달라진 거거든요. 국면이 달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원에 있어서도 감사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모든 감사 절차에 민주당이 비판할 만한 내용들도 아무래도 명분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월북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너무 섣부르게 진단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이 좀 짚고 확실하게 감사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두 분의 판단이 좀 다르네요. 네. 이번 중간 결과 발표로서도 상당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보시는 거고 배종찬 소장은 아직도 의문점이 투성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고.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의 반응, 당시의 여야의 반응인데 저는 이게 유가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게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국면상으로 보면 이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검찰은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고요. 이번에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또 수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은 과거에 어떤 검찰 나름대로 파악한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기소를 하겠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들은 또 자신들의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변론을 하겠죠. 네. 그럼 법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맞아요. 계속해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는 뭐 문제가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지나친 수사다 또는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것을 씻어내고 도려낼 수 있는 거라 해야 되지. 그렇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뭔가 잘못한 거 있다면 국정원을 털면 되는 것이지 왜 내 집을 터냐. 내가 그런 자료를 집에다 두겠느냐.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답이 나오기 힘든 사안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유가족이 있다면 철저히 저는 팩트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 소장님 말씀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이 모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오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뭐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곳곳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태클을 계속 걸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정치적으로 태클을 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자진월북은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죠. 이제 와서 달라진 거는 정부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여당에 대한 정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정말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감사원이 계속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를 제소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니 감사의 속도를 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낼 지금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김재섭 위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월북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된 연유가 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 공유한 자료에서 그런 자료가 있었길래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들도 또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에 설명에 공감합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감사원의 저는 헌법에서의 이 조직의 이 정부조직법상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국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향해 다가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두 분 다 저랑 토론하면서 인정하신 게 그런데 그러기 매우 힘들어졌다. 결국은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판사의 판단을 명백한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절차상 판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답답하냐. 정부는 또 수사를 하고 또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 정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사법 절차에 맡겨져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서 마치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회 김재섭 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창식과 윤형주가 부른 안개 잠깐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안개만이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바람이